감히 상놈 주제에 우리 도련님 물건을 건드려? 당장 손가락을 자르든지 아니면 은자 100냥을 내놔. 한양 종로거리 한복판 16살 소년 득삼은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김진사댁 도련님 김수가 비죽이 웃으며 서 있었고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빙 둘러섰습니다. 도련님, 저는 그저 떨어진 비녀를 주었을 뿐입니다.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거짓말. 내 놈이 훔친 것이 분명해. 이 비녀는 우리 어머님 것인데 내가 어찌 주었다고 하느냐? 득삼은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길바닥에 떨어진 비녀를 주어 김진사 댁으로 가던 참이었는데 대문 앞에서 김수와 마주친 순간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김수는 득삼이 물건을 훔쳤다며 하인들을 시켜 붙잡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은자 100냥이 없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 득삼의 손은 붓글씨를 쓰는 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글을 배워 거리에서 대피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잃으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자 100냥은 득삼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득삼은 이것이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진사 집안과 얽히는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득삼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바로 그때 인파 사이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잠깐, 그 아이는 내가 아는 아이요. 도둑이 아니라오. 김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가 어디서 나서는 게요? 증거라도 있어. 노인은 득삼을 일으켜 세우고는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비녀는 김진사 댁 것이 아니오. 여기 새겨진 문양을 보시오. 이것은 박씨 가문의 것이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궁궐 장인이었소. 이런 비녀는 내가 손수 만들었던 것이오. 김진사 댁과 박씨 가문은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소. 아마도 김진사 부인께서 박씨 가문 어른께 받으신 것을 잃어버리신 모양이구려. 득삼은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주었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 증거는 내가 목격했다는 것이요. 이 아이가 비녀를 주운 것을 내가 똑똑히 봤소. 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당한 태도에 김수는 더 이상 우기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득삼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시오. 김수는 비녀를 낚아채고 사라졌습니다. 득삼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고 노인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은가? 감사합니다, 어르신.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노인은 득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옷은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대피를 합니다. 그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드리고 글씨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글을 아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할아버지께서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서삼경도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나를 따라오겠는가? 내가 자네를 쓸모있게 만들어주지. 득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고 노인의 눈빛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양 북촌에 작은 서책방이 있네. 내가 운영하는 곳이지. 책을 필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네. 득삼은 깊게 절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궁궐에서 일했던 장인이었다가 지금은 서책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득삼은 박서방의 서책방에서 일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책을 필사하며 지냈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은 득삼에게 특별한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 책을 필사해보게. 자네의 실력을 보고 싶네. 책은 경몽요결이었습니다. 득삼은 신중하게 붓을 들었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옮겨 적었습니다. 박서방은 득삼의 글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자네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네. 제대로 배우면 서예가가 될 수도 있겠어. 득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먹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박서방은 득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아직 모르는구먼. 글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네. 글씨를 쓰는 자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는 자가 역사를 만드는 법이지. 득삼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박서방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서책방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바로 김진사였습니다. 박서방, 책 필사가 끝났소. 박서방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진사님. 여기 있습니다. 김진사는 책을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요? 글씨가 영 마음에 안 드는구려. 마치 상놈이 쓴 것 같소. 다시 쓰시오. 득삼은 그 책을 필사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쓴 글씨였는데 김진사는 단 몇 초 만에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서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사님, 이미 약속한 값을 치르셔야. 값. 이런 조잡한 글씨의 값을 치르라고. 내가 양반인데 상노 글씨를 돈 주고 산단 말이요? 다시 쓰든지 아니면 한 푼도 안 주겠소. 아니, 오히려 내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배상하시오. 김진사는 책을 집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모서리가 찢어졌습니다. 득삼은 떨어진 책을 주워들었습니다. 정성껏 쓴 글씨들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저 사람은 처음부터 값을 치를 생각이 없었던 거야. 자네 글씨는 훌륭했네. 득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양반이었고 자신은 상놈이었습니다. 그날 밤 득삼은 찢어진 책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작은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득삼이 다가가자 박서방은 재빨리 종이를 덮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쓰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자네는 쉬게. 박서방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득삼은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으신 데다 기력이 다하셨습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득삼은 박서방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서방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득삼의 손을 잡았습니다. 득삼아, 내가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어르신,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운을 아끼셔야 합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옷장, 밑바닥을 열어보게. 득삼은 옷장을 열고 밑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도장 3개와 편지 한 통, 그리고 의금부 앞이라고 쓰인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박서방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것은 궁궐 어보를 만들 때 쓰는 본을 뜬 도장이네. 나는 옛날에 장인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가짜 교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네. 득삼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나는 거절했지. 하지만 그들은 내 가족을 죽였네. 나는 도망쳤고 이곳에 숨어 살았지. 그 도장은 증거야. 누가 나에게 가짜 교서를 부탁했는지. 박서방은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편지에 모든 것이 적혀 있네. 조심하게. 그들은 아직도 날 찾고 있어. 그리고 저 봉투는 내가 의금부에 보내려던 것이네. 아직 못 보냈어. 자네가 보내주게. 박서방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득삼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김진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가 왕실을 속이기 위해 가짜 교서를 만들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득삼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역모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김진사는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고 자신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득삼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박서방을 장사 지낸 뒤 그는 도장과 편지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의금부 봉투는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이것을 보내야 하나? 아니면 득삼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너무 약했고 김진사는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득삼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김진사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김진사가 득삼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득삼은 불안한 마음으로 김진사 댁으로 갔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게. 득삼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득삼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박서방이 죽었다며? 예, 진사님. 그 노인이 자네에게 뭔가 남긴 것은 없나? 득삼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책방도 빚이 많아서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진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득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 그 늙은이가 자네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인가? 예, 진사님. 그저 잘 살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 자네 내 집에서 일하지 않겠나? 필사 일을 시키겠네. 박서방 솜씨는 형편없었지만 자네 글씨는 쓸만하더군. 득삼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사님, 그건 사양하지 말게. 자네는 이제 갈 곳이 없지 않나?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겠네.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네. 거역하면 자네도 박서방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알지? 득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진사는 박서방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사님. 득삼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말투는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출근하게. 득삼은 김진사 댁 행랑채 구석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방은 좁고 어두웠으며 쥐가 나올 정도로 낡았습니다. 김진사는 득삼에게 여러 문서를 필사하라고 시켰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편지나 장부였지만 가끔 이상한 문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는 동안 득삼은 김진사 댁의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아들 김수 외에도 조카 김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둘 다 아버지 못지않게 오만했습니다. 하인들은 득삼을 박서방 주운 놈이라고 부르며 업신여겼습니다. 야, 상놈. 빨리 이 편지 베껴. 김수가 득삼에게 종이 뭉치를 던졌습니다. 득삼은 묵묵히 주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득삼은 김진사의 서재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알싸하고 쓴 냄새였습니다. 득삼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약초를 배운 적이 있어서 그 냄새가 비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서재에서 비소 냄새가 나지? 득삼은 조심스럽게 서재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작은 항아리를 열어 흰 가루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싸서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독약을. 왜? 득삼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칠 뒤 김진사는 득삼을 불렀습니다. 이 문서를 필사하게. 득삼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교서의 형식이었습니다. 내용은 특정 관리를 승진시킨다는 것이었는데 문장이 어색했고 형식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진사님, 이것은 묻지 말고 그냥 쓰게. 글씨만 예쁘게 쓰면 되네. 내용은 신경 쓰지 말고. 득삼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가짜 교서였습니다. 박서방이 말했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진사님, 이것은 역모입니다. 저는 쓸 수 없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것은 가짜 교서입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쓴다면 저도 역적이 됩니다. 김진사는 벌떡 일어나 득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거역해? 내가 뭔데? 천한 상놈 주제에. 득삼은 숨이 막혔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김진사는 득삼을 밀쳐냈고 득삼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좋아. 그럼 죽어라. 내가 박서방에게 받은 것을 내놓지 않으면 너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겠다. 박서방이 죽기 전에 너에게 뭔가 줬을 것 아니냐. 득삼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진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사님,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박서방이 남긴 도장과 편지 어디 있나? 그 늙은이가 증거를 남겼을 것이다. 내가 그놈의 집안을 몰살시켰는데 혼자 살아남아서 여태 날 괴롭혔지. 이제 그놈도 죽었으니 증거만 없애면 끝이야. 득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진사가 박서방의 가족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인다. 김진사가 칼끝을 득삼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득삼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 서너 명이 들어섰고 그 뒤로 포졸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진사 영모 혐의로 체포한다. 김진사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관리 중 한 명이 득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은가? 득삼은 놀라서 관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관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의금부 도사 이판서라네. 자네가 고발한 내용을 확인하러 왔네. 고발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이판서는 작은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글씨는 득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의 글씨였습니다. 이 편지는 박서방이 죽기 이틀 전에 의금부에 보낸 것이네. 김진사의 영모 계획을 고발하는 내용이지. 그리고 증거는 자네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더군. 득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서방은 죽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 의금부 앞 봉투는 이미 보낸 뒤에 빈 봉투였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그 늙은이는 이미 죽었고 증거도 없어. 이판서는 득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편지를 내놓게.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네. 박서방은 자네가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네. 득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득삼은 서책방 터로 달려갔습니다. 새 주인이 놀라며 물었지만 득삼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옛날 박서방의 물건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득삼은 숨겨둔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의금부로 돌아온 득삼은 이판서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판서는 도장과 편지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네. 이 도장은 궁궐 어보를 만들 때 쓰는 본을 뜬 것이고 이 편지에는 김진사가 박서방을 협박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네.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하군. 김진사는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놈들, 나를 놓아라. 나는 양반이다. 증거가 뭐가 있어? 그건 조작이야. 이판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양반이라도 역적은 용서받지 못하네. 그리고 증거는 충분하네. 자네 서재에서 독약을 압수했고 자네가 박서방 가족을 죽인 당시 목격자도 찾았네.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자네 아들 김수도 공범이라고 들었네. 함께 잡아들이라. 포졸들이 김수를 끌고 왔습니다. 김수는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진사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닥쳐. 내 입 때문에 일이 커진다. 이판서는 두 사람을 끌고 갔고 득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의금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여러 관리들과 공모하여 가짜 교서를 만들어 왕실을 속이고 자신의 권력을 키우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서방은 그 계획을 알았지만 거절했고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던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득삼은 증인으로 여러 번 출두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판서는 득삼에게 친절했고 다른 관리들도 득삼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득삼, 자네는 용감하네. 김진사의 칼을 목에 대고도 굴하지 않았다니.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박서방 어르신께서 믿으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훌륭하네. 재판날 득삼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김수도 옆에 나란히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김진사, 너는 왕실을 기만하고 충신을 죽이고 영모를 꾀한 죄로 참수형에 처한다. 김진사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그저 입 닥쳐라. 증거가 명확한데 무슨 변명이냐? 내 서재에서 나온 독약, 박서방이 남긴 편지, 증인들의 증언, 모든 것이 너를 가리키고 있다. 김수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김진사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도 알면서 모른 척했잖아. 같이 죽어라. 사또가 다시 호통쳤습니다. 김수는 공범이나 직접 역모를 주도하지는 않았으니 유배형에 처한다. 하지만 평생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김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판서가 득삼을 찾아왔습니다.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큰 역모를 막았네. 득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방 어르신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판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하구먼. 자네는 용기가 있네. 김진사를 거역하고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켰지. 그리고 자네 글씨도 훌륭하더군. 득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판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 의금부에서 일하지 않겠나? 서기가 필요하네. 자네의 글씨 솜씨라면 충분하네. 득삼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천민이 의금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신분은 중요하지 않네. 왕께서도 허락하셨네. 자네가 역모를 막은 공로를 인정하셨지. 득삼은 깊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득삼은 의금부 서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서 필사 일을 맡았지만 점차 중요한 사건 기록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정확하고 아름다웠으며 일처리가 꼼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득삼에게 첫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한 양반이 자신의 땅 문서가 도난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득삼은 이판서의 지시로 그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득삼은 양반의 집을 찾아가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문서의 글씨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득삼은 글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득삼은 의금부로 돌아와 옛날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김진사 사건 당시 압수한 문서들 중 하나와 글씨체가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김진사 댁에 있던 서기가 쓴 글씨다. 득삼은 이판서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이 사건은 단순한 도난이 아닙니다. 문서 자체가 가짜입니다. 이판서는 득삼의 보고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자네 눈썰미가 예리하구먼. 조사를 계속하게. 득삼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양반이 원래 주인을 속이고 땅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주인은 가난한 농부였는데 양반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 땅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득삼은 그 가짜 문서를 쓴 서기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글씨체를 단서로 여러 곳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남대문 근처의 허름한 주막에서 그 서기를 찾아냈습니다. 당신이 이 문서를 썼소? 득삼이 가짜 문서를 내밀자 서기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거짓말 마시오. 이 글씨는 당신 것이요. 김진사 댁에서 일할 때 쓴 글씨와 똑같소. 서기는 도망치려 했지만 득삼이 미리 불러둔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냥 시키는 대로 썼을 뿐이요. 득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은 당신이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당신은 무고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데 가담한 것이요.
서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소. 득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요. 서기는 체포되었고 그가 만든 가짜 문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득삼은 그들을 도와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원래 주인인 농부는 땅을 되찾았고 득삼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나으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으리라니요. 저는 그저 서기일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사건 이후 득삼의 명성은 의금부 안에서 높아졌습니다. 이 판서는 득삼을 총애했고 다른 관리들도 득삼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득삼은 의금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서기가 아니라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이 판서가 득삼을 불렀습니다. 득삼, 자네를 낭청으로 승진시키겠네. 득삼은 깜짝 놀랐습니다. 낭청이라니요? 저는 천민입니다. 그런 벼슬을. 자네는 이미 능력으로 증명했네. 왕께서도 허락하셨네.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힘써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 득삼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낭청이 된 득삼은 더 많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양반들이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면 과감히 나서서 막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득삼은 이제 20살이 되었고 의금부에서 가장 신망받는 관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득삼에게 특별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왕이 직접 득삼을 부른 것입니다. 득삼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용상에 앉아 득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득삼, 그대가 바로 박서방의 제자로군. 예, 전하. 그대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능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소. 짐이 그대를 의금부 도사로 임명하겠소. 득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사는 의금부의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럴 자격은 그대가 만들었소.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힘써 주시오. 득삼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목숨 다해 충성하겠나이다.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스승 박서방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오. 그는 충신이었소. 그리고 그대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어. 득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서방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과 용기는 득삼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득삼은 서책방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지만 득삼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도사가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길을 보여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정이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득삼은 깊게 절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득삼은 옷깃을 여미며 의금부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득삼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하고 악한 사람을 벌했습니다. 그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득삼은 이제 23이 되었고 의금부에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의금부를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득삼은 소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옛날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겁에 질려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씨댁에서 일하는데 도련님이 제가 은비녀를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득삼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의 상황이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도와주겠네. 득삼은 직접 그 집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도련님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은비녀를 팔았다가 들킬까봐 하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득삼은 도련님을 불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양반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오. 무고죄는 중죄요. 자네는 벌을 받게 될 것이오. 도련님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도사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득삼은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소.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하오. 자네는 곤장 30대를 맞고 그 소년에게 사죄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마시오. 도련님은 곤장을 맞았고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소년은 풀려났습니다. 소년은 득삼에게 깊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저 같은 천한 사람도 구해주시는군요. 득삼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자네처럼 천민이었네. 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웠고 여기까지 왔지. 자네도 포기하지 말게. 신분은 정해져 있어도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네. 소년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나으리, 저도 나으리처럼 될 수 있을까요? 득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자네가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네. 글을 배우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를 지키려 노력한다면 말이야. 소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저도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득삼은 소년을 위해 추천서를 써주었고 소년은 작은 서당에서 글을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득삼은 소년의 학비도 몰래 대주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소년은 열심히 공부하여 작은 관청의 서기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득삼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득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자네 스스로 노력한 결과지.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네. 소년은 다시 절했습니다. 나으리, 저도 나으리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 득삼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자네라면 할 수 있네. 득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득삼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박서방을 만났고 정의를 배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은 정해져 있어도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구나. 득삼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억울한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득삼은 기꺼이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글씨 하나로 시작된 삶이었지만 이제는 정의를 쓰고 있었습니다. 득삼은 붓을 들었고 새로운 판결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득삼은 박서방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한 아이를 도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옛날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어르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박서방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득삼은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많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득삼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정의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박서방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득삼은 의금부로 돌아가는 길에 옛날 자신이 대피를 하던 종로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글을 쓰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득삼은 멈춰서서 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고, 나으리. 저는 글을 몰라서 아들에게 편지를 못 쓰고 있습니다. 득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득삼은 붓을 들고 노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연신절을 했습니다. 득삼은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생계를 위해 대피를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 길이구나. 득삼은 다시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득삼은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백성을 위해, 그리고 박서방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 글씨 하나로 시작된 삶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득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